비유동자산은 결산일로부터 12월 30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그러니까 1년 이상 더 보유할 자산을 묶어서 비유동자산이라고 하죠. 자, 자산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폴더 나온다고 했고, 비유동자산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다시 투자자산 폴더, 유형자산 폴더, 무형자산 폴더가 나옵니다. 자, 투자자산 정의를 살펴보면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보유의 목적이죠. 자, 주된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입니다. 이 투자자산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나오는 자산이 장기 금융상품, 장기 투자증권, 투자부동산 등이 있죠. 비유동자산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유형자산을 보죠. 주된 영업수익, 즉 매출 창출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자산이죠. 유형자산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등의 자산이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무형자산은요, 말 그대로 형태가 없는 자산인데, 자, 주된 영업수익 매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영업수익 매출 창출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으로 형태가 없는 게 특징이고요. 이 무형자산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영업권, 산업재산권 등등이 있죠. 자, 영업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어떤 커피숍을 인수하고 싶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손님들이 항상 이렇게 줄 서 있어. 그러면 그 커피숍을 인수할 때 뭐 만약에 뭐 그 커피 그 전문점 커피숍이죠. 그러면 그 커피숍을 인수하기 위해 뭐 토지나 건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커피 머신, 뭐 집기 비품들을 다 구매한다고 치는데 그런 토지나 건물의 가치를 평가해서 가격을 매기겠죠. 근데 거기에 얹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단골 고객이 많은 커피숍의 경우에는 장사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불을 해야 그 커피숍을 인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업권입니다. 그 프리미엄. 그렇죠? 단골 고객을 많이 보유한 가게일수록 영업권 금액을 많이 지불해야겠죠. 그 프리미엄을 많이 지불해야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추가로 지불하는 단골 고객이 많을 경우 어떤 기업이나 가게를 인수할 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그 금액을 영업권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커피숍이 너무 마음에 들어. 손님도 많아.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해봤더니 건물 가격이 1억이고 토지가 3억이고 집기부품 다 해서 1억이에요. 그러면 총 5억에 인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단골 고객이 많아서 그 단골 고객의 가치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걸 평가해봤더니 3억이래요. 그러면 총 8억을 지불해야 커피숍을 인수할 수 있고 장부에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인수를 한 뒤에 건물 3억, 그렇죠? 건물 1억, 토지 3억, 직기비품 1억, 그리고 영업권 3억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자, 토지는 제가 좀 전에 유형자산에 속한다고 했는데 항상 그럴까요? 자, 대개의 경우 토지는 유형자산에 속하는 게 맞죠. 즉, 토지는 주된 영업수익 창출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자산이죠. 예를 들면 자, 삼성전자의 경우에 토지를 왜 보유합니까? 삼성전자가 부동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엔 공장을 짓는 이유는 뭡니까? 제품을 제조해서 결국 매출, 영업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창출하기 위해 토지를 보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영업수익 창출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자산이면 삼성전자가 보유하는 토지는 분명히 삼성전자의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할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유형자산이 아닙니다.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죠. 자,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경우에 토지가 상품입니다. 이 회사는. 그럼 뭡니까? 이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경우 보유한 토지는요. 상품, 재고자산입니다.
자, 결국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뭐냐면 토지라고 해서 무조건 유형자산이 아니고요. 사용 목적에 따라 자산을 분류한다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뒤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토지는 여러분 유형자산, 즉 주된 영업수익, 즉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자, 유형자산은 경영의 도구이다 살펴보면, 자, 도로변을 달리다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공장 건물 안에서 여러 가지 경영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걸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자, 제조기업의 경우 특히 토지 위에 공장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공장 건물 안에 기계장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생산된 제품이나 원재료를 실어 나르는 차량 운반부, 비히클,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럭 같은 거. 자, 이런 유형자산들이 공장의 한 구성 요소로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죠.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형태가 있는 자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자, 유형자산은요,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바로 감가상각과 재평가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300억 원을 주고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자, 이 건물의 수명을 30년, 여기서 조심할 건 정말 이 건물이 30년 뒤에 완전히 쓰레기가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건물 자체에 건물로서 순수한 건물로서의 어떤 뭐 내구성이나 그런 건 그대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수명이라는 건요. 이 건물을 통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그걸 내용연수라고 하는데 또 7자로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해요. 이 경제적 내용연수를 30년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회사가 건물을 취득할 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 건물을 30년 동안 잘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겠죠. 그럼 300억 원은 결국 뭡니까? 300억 원은 30년간 수익 창출하기 위해 들인 비용이 되겠죠. 자, 우리 회계에서 자, 돈 나간 시점에 비용 인식하고 돈 들어온 시점에 수익 인식합니까? 그건 현금 기준이죠. 회계는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죠. 즉, 돈이 안 들어와도 수익의 결정적 사건, 대표적인 게 인도하는 거죠, 제품을. 그러면 돈이 안 들어왔어도 수익을 인식합니다. 거꾸로 돈이 들어왔어도 결정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수익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채로 인식하죠, 선수금. 자, 300억 원의 지출을 했어요, 건물을. 그런데 이 300억 원의 지출을 왜 한 겁니까? 향후 30년간 수익 창출하기 위해 이 300억 원을 지출한 거죠. 따라서 이 300억 원 지출한 시점에 비용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30년간 수익 창출을 하죠. 그 수익에 대응해서 300억 원을 야금야금 매년 얼마씩 비용으로 그 수익에 대응시킵니다. 이게 바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 300억 원을 지출한 시점에는 건물을 취득했으니 건물이라는 자산, 즉 유형자산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형자산을요, 썰어서 조금씩 비용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걸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은 그럼 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지출한 300억 원을 비용으로, 즉 수익에 대응해서 비용을 인식하기 위해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네이버나 이런 쪽에 뭐 지식인들 감가상각이 뭡니까? 라고 하면 잘못된 정의가 굉장히 많아요. 뭐 건물이 뭐 유형자산 있죠? 감가상각 대상자산. 그런 유형자산의 가치가 마모되는 만큼 그 가치 마모본 만큼 비용인식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감가상각이 뭐라고요? 그렇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최초 취득원가를 썰어서 조금씩 썰어서 매년 얼마씩 수익에 대응해서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30년 뒤에는 건물이 낡아서 처분 가치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거죠.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자체가 그럼 30년 뒤에 30년 딱 되자마자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건 예, 수익 창출할 수 없는 데까지 간다 이거야. 그리고 예, 그 건물이 비록 건물로서의 뭔가 뭐 건물로서의 어떤 뭐 무너지지 않고 그냥 서 있는데 그 건물이 이제 아무도 안 사간다는 얘기지. 처분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이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건물 사용 비용은 당장 올해만 쓰는 게 아니겠죠. 30년이라는 전체 사용 기간 동안의 비용입니다. 300억 원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00억 원을 썰어서 매년 야금야금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죠. 즉 30년 동안 회계 기간마다 적당히 썰어서 그걸 배분한다 그래요.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죠.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분한 비용과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건물이 만들어내는 매 회계연도의 수익이 손익계산서에 나란히 표시되죠. 이게 바로 수익비용 대응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걸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즉 비용인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300억 원을 지출한 시점에 돈을 썼죠? 그러면 이 300억 원을 썼으니까 현금의 감소, 대변에 쓰죠? 그리고 차변에 그럼 뭘 씁니까? 차변에 비용? 아니라니까. 300억 원을 야금야금 썰어서 비용으로 30년 동안 나눠 인식한다니까요. 비용으로. 그럼 뭡니까?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자산. 그럼 여러분 300억 원 쓴 시점에 자산을 기록하고 얘가 이 자산이 그럼 뭐예요? 앞으로 야금야금 썰려서 비용으로 인식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산은요. 미래의 비용이에요. 아직 비용으로 비용을 인식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걔는 점점 뭐예요? 30년 동안 야금야금 비용으로 인식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다라고 인식하셔도 돼요. 자, 그림으로 나와 있죠. 300억 원을 30년 동안 일정하게 비용으로 인식하려면 그러니까 매년 같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방법을 정액법이라고 그래요. 정액법. 자, 그러면 이 건물 취득가격 300억 원을 잔존가치는 0이고 30년 뒤에 그럼 30년 동안 얼마만큼 비용을 인식하면 돼요? 300억 원이죠. 그런데 매년 동일한 금액을 비용을 인식하겠다. 그럼 뭡니까? 300억 원을 30년으로 나눈 값, 즉 10억 원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 300억 원이 매년 10억 원씩 감가상각이 되면 점점 줄어들겠죠. 건물의 장부가액은 결국 감가상각이 끝난 시점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데 이때 0을 안 만들고요. 1,000원은 남겨놔요. 왜냐하면 이 건물을 잊지 않기 위해서. 회계는요. 속성이 뭐냐면 잔액이 0이면 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이 비록 감가상각이 끝나서 더 이상 감가상각할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리 차원에서 1,000원은 남겨둬요. 정확하게 30년 동안 얼마만큼 감가상각비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렇죠. 299억 9,999만 9천 원만큼만 감가상각비로 비인식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토지는 감가상각을 할까요? 건물 장부 금액은 감가상각을 통해 결국 1,000원으로 수렴하겠죠. 하지만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일단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토지는요. 불변자산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삭지가 않아요. 건물은 이렇게 점점 뭔가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먼 미래에 분명히 뭡니까? 값이 제로가 되잖아요. 하지만 토지는요. 뭐 오르면 올랐지. 과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봤을 때 건물은 어떤 일이 있어도 0이 되진 않아요. 불변자산이라고 하죠. 자, 그 얘기는 토지는 건물과 달리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믿을 건 땅밖에 없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재평가를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사례를 보죠. 호텔 주방장은 요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주방을 관리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자, 모 호텔의 주방장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대요. 회계 전문가에게. 내가 쓰는 칼은, 자, 질문입니다. 주방장님의 회계 교수에 대한. 이렇게 사용한 지 10년째이지만 장인이 만든 칼이라 지금 내다 팔아도 몇 백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대요. 요즘엔 그런 시장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장부에는 지금 이 호텔도 기업인지라 호텔 장부에 이 칼은요 분명히 뭡니까? 집기비품이라고 해서 유형자산의 일부입니다. 근데 1,000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지. 뭡니까 이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수백만 원짜리 칼이 왜 1,000원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냐 이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칼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되게 많대요. 우리 주방장님은 감가상각을 모르시는 거죠. 감가상각을 배웠다면 주방장님이 딱 눈치를 챈 거지. 뭡니까? 아, 이 칼이 분명히 취득할 때 수백만 원짜리 칼이었는데 칼을 왜 취득합니까? 사용해서 돈 벌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그래서 이 칼 최초 취득 원가를 일단 자산으로 기록했다가 집기비품이라는 유형자산으로 기록하죠. 그리고 뭡니까? 썰어서 야금야금 비용을 인식했겠죠. 그래서 그 비용 인식, 즉 감가상각이 끝난 시점이라 원래 장부가 0이어야 되는데 감가상각이 끝났으니까. 근데 관리 차원에서 1,000원만 남겨둔다고 그랬죠. 감가상각 다 하진 않고 1,000원 남겨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인 거예요. 즉 최초 칼을 취득할 때 들인 돈을 이제 뭡니까? 비용화한 거예요. 수익에 대응해서. 실제 칼의 가치와는 상관없는 금액이죠. 자, 그래서 우리 호텔 주방장님은요. 장부 가치와 공정 가치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호텔 주방장님은 공정 가치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감가상각은 생각하지 않고. 자, 이 주방장의 칼은요. 감가상각이 끝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원은 뭐예요? 비만 관리, 잊지 않기 위해 남겨둔 거예요. 0원일 경우에 장부에서 아예 사라진다 했죠?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1,000원을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1,000원만 제외한 나머지를 감가상각한다고 했죠. 자, 근데 우리 주방장의 말대로라면 지금 내다 팔아도 몇백만 원을 받는 전문가니까 주방장의 견해는 분명히 오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 내다 팔면 받을 수 있는 가치가 바로 시장 가치라는 거예요. 이 시장 가치는 정신 멀쩡한 사람들끼리 시장에 모여서 냉정하게 거래하는 가격이죠. 그래서 공정 가치라고 그래요. 공정한 가격이라 이거죠. 그래서 주방장이 이런 걸 설명했죠. 당신은 장부 가치와 감가상각이 끝난 그 1,000원이 장부 가치이고 실제 공정 가치는 달리 있다. 근데 장부에는 공정 가치가 아닌 그냥 감가상각이 끝난 금액으로만 기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주방장이 얘기하죠. 아니 그럼 공정 가치가 더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까? 자산을 다 공정 가치로 표현하면 되잖아요. 옳습니다. 예. 자, 다수의 회계 정보 이용자는 공정 가치가 궁금할 거예요. 예. 1,000원짜리 그 일본 장인, 그 칼의 장인이면 일본 장인이겠죠? 일본 장인이 만든 칼이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걸 그냥 장부에 1,000원 기록하면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공정 가치가 더 의미 있는 정보일 수도 있죠, 분명히. 그러면 이제 공정 가치로 이 칼의 가격을 업데이트 해줄 거냐 마느냐의 문제겠죠. 근데 이 공정 가치의 측정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기본적으로 자산은 회사의 덩치인데 이 몸집을 크게 보이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어요. 경영자는. 그러면 이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운 그렇죠? 이 유형자산의 가치를 경영자는 부풀려서 몸집을 키우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회계 정보가 숫자로 표현되는 회계 정보가 객관성, 신뢰성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정 가치가 분명히 더 의미 있는 정보이긴 하나 그 측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그렇죠?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또 공정 가치라는 게 여러분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매년 말 정확한 공정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 평가를 해봐야 돼요. 호텔만 해도 칼이 한두 개입니까? 수백, 수천 개일 수도 있죠.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칼 전시회로서 평가할 수도 없잖아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따라서 이 공정 가치가 분명히 그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측정의 신뢰성과 그 다음에 측정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회계의 기본 전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회계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들이는 비용이 그 회계 정보 생산으로 얻는 효익보다 크면, 즉 수익이 비용보다 작은데 그 회계 정보를 생산해야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그렇죠. 비효율적이죠. 자, 그래서 우리 회계 기준은요. KIFRS, 즉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은 아까 말한 원가 모형 있죠. 1,000원을 기록하는 거 있죠. 그게 원가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로 매년 뭐 업데이트하는 거 있죠. 그게 재평가 모형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를 회사가 선택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네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면 매년 말 공정가치를 평가해서 업데이트를 해줘. 정보 이용자에게. 아니면 객관적 측정도 어렵고 비용도 버거우면 그냥 원가명으로 가. 이런 선택권을 회사에 주는 거죠. 자, 감가상각과 재평가 모형 살펴봤고요. 자, 이 유형자산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한 인프라죠. 토지, 건물, 기계장치, 식기품, 차량, 문방구죠. 그리고 1년 이상 장기간 투자되어 사용되겠죠. 건물의 경우에는 보통 한 40년, 50년 사용합니다. 근데 경제 환경에 따라 가치가 크게 변동할 수 있죠. 부동산 가격이 뭐 요즘 미쳤죠. 자, 이러한 가치 변동을 업데이트 해주지 않으면 기업의 재무 상태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70년대에 산 토지 장부에는 뭐 한 3천억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에 가격 얼마일까요? 뭐 몇 조, 몇십 조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전자의 자산을 원가 모형이 아니라 재평가 모형에 의해서 공정가치로 표현하면 재무상태표의 그 장부상 가치가 지금 원가 모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70년대 뭐 토지 같은 경우 70년대 구입했으면 그 70년대 취득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공정가치로 재평가해 보면 어마어마한 자산의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죠. 자, 무형자산 볼게요. 보이지 않는 힘, 무형자산. 제목이 멋있습니다. 자, 무형자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권리 등 그런 걸 무형자산이라고 하는데 장부에 측정해서 기록을 하죠. 영업권이 대표적 무형자산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영업권, 권리금 떠올리시면 돼요. 자, 기업의 임직원, 즉 인적 자원도 중요한 자산이죠. 분명히. 그런데 그래서 어떤 기업에 아주 뛰어난 인재가 있어요. 뭐 구글에 막 천재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글이 그런 세계적인 천재를 분명히 무형자산 맞습니다. 인적 자원. 근데 그런 천재를 장부에 무형자산으로 기록합니까? 안 합니다. 왜? 그 가치 측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재무상태표의 한계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뭡니까? 실제 분명히 회사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게 재무상태표 장부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뭐 인적 자원은 항상 무형자산으로 기록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뭡니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엔터테인먼트 기업 있죠? 이런 대형 연예기획사의 경우 소속 배우에게 전속 계약금을 지불하고 연예인을 사오는 거죠. 자, 이 전속 계약금은요, 해당 연예의 몸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전속 계약금은 이 연예인들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될 때 정상적인 사람들이, 즉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연예인의 몸값 측정해서 적당한 가격에 거래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거래 가격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된 신뢰성 있는 그 연예인의 몸값이겠죠. 그럼 그 몸값 자체는 뭡니까? 객관적으로, 즉 신뢰성 있게 측정된 거죠. 예,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 있는 측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연예계약사들은요, 이 전속계약금을 무형자산인 전속계약권으로 표시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2020년 말 현재 JYP 아시죠? 엔터테인먼트의 그 무형자산 주석을 보면, 무형자산에 대해 디테일하게 설명한 주석을 보면,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전속계약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얼마? 1억 5천이 취득했네요. 분명히 뭡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1억 5천원만 1억 5천원만 1억 5천에 어떤 연예인을 사온 거죠. 이건 객관적인 측정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으로 무형자산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이 JYP가 1억 5천을 들여 이 연예인을 사온 이유가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전속계약금 역시 뭡니까? 감가상각 있죠? 그것처럼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을 합니다. 즉 수입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썰어서 야금야금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하고요. 수입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그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썰어서 야금야금 인식하는 걸. 자, 무형자산의 경우에는요, 감가상각이 아니라 그냥 상각한다 그래요. 영어도 약간 달라요. 그래서 무형자산의 상각을 아모타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해요. 좀 다릅니다. 자, 어쨌든 이 무형자산 역시 전속계약 기간 동안, 즉 뭡니까? 전속계약 기간 동안 그 연예인은 우리 JYP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JYP를 위해서만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속계약금을 준 거죠. 그 연예인에게. 그러니까 뭡니까? 전속계약,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전속계약 기간 동안만 JYP가 그 연예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전속계약 기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내용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연수, 전속계약 기간에 따라 그 전속계약금을 썰어서 야금야금 비용으로 내분해서 인식하는 것이죠. 자, 아래 표는요, 영어로 돼 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우리 박지성 선수가 소속팀이죠. 2005년도 재무상태표 무형자산 주석이 일부입니다. 자, 보시면 각 선수들의 전속 계약권이 무형자산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04년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에버턴이라는 팀에서 영입을 했죠. 룬이라는 선수를. 얼마에? 2,148만 파운드에 영입을 했어요. 그러면 룬이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 얼마에? 여기 있죠. 여기 바로 뭡니까? 이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룬이라는 선수를 무형자산으로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스콜스라는 선수도 있는데 이 선수에 대해서는 뭡니까? 분명히 이 선수도 룬이와 같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훌륭한 인적 자원이죠. 근데 스콜스는 뭡니까? 0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스콜스는 0입니다. 그럼 스콜스의 가치가 0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루니는요, 루니도 스콜스도 분명히 무형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기록돼야 되는데 왜 루니는 무형자산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루니는 0입니까? 이유는요, 이 루니를 2,148만 파운드에 구입해 봤는데 요 측정치가 신뢰성 있는 측정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즉 시장 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는 거예요. 즉 시장 가치를 공정가치로 보는 건 그 시장 가치가 신뢰할 수 있는 수치라는 얘기죠. 루니는 스콜스는 왜 0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스콜스는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팜 시스템에 의해서 이 유소년 팀에서부터 이 육성시킨 내부 창출 무형자산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이 스콜스를 키우기 위해 돈을 들였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루니의
룬위를 무형자산으로, 즉 0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그 룬위의 무형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0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자, 우리 회계는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영업권은 영업권과 관련이 없다? 자, 무슨 얘기나? 자, 영업권이라는 걸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면 권리금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장사가 잘 되는 위치에 있어 단골 손님이 많은 식당 인수하려면 권리금을 얹어줘야 돼요. 이게 영업권인데, 자, 이 영업권은요,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을 합병하거나 또는 일부 사업을 인수할 때 실제 눈에 보이는 가치를 초과해서 얹어주는 웃돈이에요. 예를 들어 A사가 1조 원으로 평가된 B사를 1조가 아닌 2천억을 얹어줘서 1조 2천억 원을 인수합니다. 이 2천억 원을 추가로 얹어준 이유는 뭘까요? 물론 그 기업을 인수하기를 원하는 회사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높은 가격을 써는 이유도 있겠지만 A사의 관점에서 2천억 원의 웃돈을 주고서라도 인수할 만한 매력이 B사에 있었을 거예요. 이 2천억 원이 바로 영업권인 것입니다. 자, 뛰어난 인재, 특별한 기술, 고도의 경영 능력, 독점적 지위, 우수 고객, 유리한 입지 조건 등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는 영업권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그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A기업, B기업 말고 C기업, D기업이 있어요. 그 C기업이 D기업을 인수했는데 C기업이 보기에 D기업은 평가 금액이 1조인데 그 B기업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이 추가로 한 2조가 더 있어요. 그럼 실제로 C기업이 보기에 D기업은 3조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근데 C기업이 D기업을 인수할 때 그냥 1조에 인수하는 거야. 그럼 뭡니까? 우리가 C기업이 D기업을 인수해서 장부에 기록할 때 1조에 기록합니까? 3조에 기록합니까? 1조에 기록합니다. 왜? 그 2조의 가치는 실제 거래로 이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불한 금액만, 그렇죠? 영업권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2조 원의 매력이 있으니까 영업권은 실제로 2조의 가치가 있는데 돈을 안 썼잖아. 실제 가치가 있다는 것과 그 가치를 돈으로 지불했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실제로 돈을 지불했을 때만 영업권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시장 가격에 따라 웃돈을 얹어준 경우에만,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한 경우에만 그게 신뢰할 수 있는 숫자라고 객관적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계 기준이 허용하는 것이죠.